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창조의 시대, 창의형 인재의 시대 1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린 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할까요? 인생의 목표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 돈, 사랑, 관계, 우정, 가족들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행복의 요소들을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인생이란, 삶이란 나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내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조직입니다. 조직을 만든 사람은 내가 너를 만드는 겁니다.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조직인데 여러분 이 조직 중에서 비즈니스 현장인 여러분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사람들은 기업의 목표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콜린즈라는 경영사상가는 기업의 1차 목표는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 콜린즈만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의 손자병법, 여러분 손자병법의 최우선 전략도 생존입니다. 그럼 왜 생존일까요? 손자병법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춘추전국 시대는 500년간 지속된 시대였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쟁투가 있었는지 500년 동안에 무려 36명에 달하는 군주가 죽었고요. 시해당했고요. 57개 나라가 망했고요. 제후군 수없이 많은 제후국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주가 시해되고 그 많은 제후국들, 국가들이 망했다는 것은 500년 동안 엄청난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기업 간의 경제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존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해야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생존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생존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몇 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래 기업은요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인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책무가 영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속한 기업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평균 수명은 지금 30년을 밑돕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기업이 평균 90년 갔습니다. 지금은 30년에서 15년입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이 그러는데 미국에서 조사해 본 결과 중소기업 경영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이 몇 %냐? 평균 60%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조사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35%에 머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생존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물음에 직면합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제시했겠지만 피터 드러커가 주장한 건 여러분 혁신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경영학의 대부입니다. 경영사상가로 불리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피터 드러커는 모든 조직은 비영리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은 혁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쇠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만이 아니라 피터 드러커보다 먼저 우리한테 알려진 슌페터는 혁신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죠. 혁신은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그런데 혁신하지 않으면 더욱 리스키하다라고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터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슌페터하고 피터 드러커의 아버지는 바로 옆집 사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피터 드러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 혁신입니다. 물론 혁신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한 혁신이나 창조를 통한 혁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방을 통한 혁신도 할 수 있죠. 개선을 통해서도 혁신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GE 같은 경우는 130년 이상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GE는 여러분 개선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서 개선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모방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창조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창조,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야 창조를 한다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은 뭘까요? 이걸 창의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창조 경영의 대가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의력이란 뭐냐? 특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 창의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창의력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 창의력의 가장 큰 기반은 여러분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인문학 속에는 여러분 상상력이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융합입니다. 학문과 산업과 기술 모든 분야를 서로 융합하면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게 상상력, 관점의 전환, 관찰, 그리고 융합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죠. 이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창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혁신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창조로 바꿔지면은 부가가치가 10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가 혁신이 되면은 부가가치가 100배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치의 단계를 문제시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창조로 바꿔진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혁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창조입니다. 일반 대중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이건 혁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부가가치를 10배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게 혁신을 통해서 대중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부가가치가 100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디어. 여러분,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마 1400년대 초에 생각해냈던 하늘을 나는 비행기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아이디어를 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기의 세세한 모형도까지 만들었다고, 설계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계도는 지금 과학적인 시선으로 봐도 놀라울 정도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디어, 설계도까지 만든 아이디어는 결국 비행기로 창조되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418년 흐른 1903년에 자전거 수리점을 했던 라이트 형제가 여러분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는 여러분 창조자입니다. 창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 형제가 창조한 그 비행기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기업가들이 나타나서 이 창조된 비행기를 대중이 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혁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배, 아니 수백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형 시대, 창의형 인재의 시대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상상력과 관점을 전환하고 관찰하고 융합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가수 레이디 가가를 아시죠? 여러분, 레이디 가가 충격을 넘어선 놀라운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관심을 끌게 했던 사람입니다. 레이디 가가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이디 가가를 창조한 한 흑인 청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트리오 카타라는 한 흑인 청년은요, 어머니가 12시간 이상을 매일 병원에서 수술 도구를 닦는 일을 합니다.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필라델피아의 슬럼가에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 보낼 곳이 골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과 함께 놀면서 했던 게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하나가 랩을 중얼거린 거였고요. 또 하나는 마약 판매를 심부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카터는 마약 판매가 아닌 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학교도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카터가 마약 판매가 아닌 랩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본인이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합니다. 나는 가수가 될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차라리 가수가 되지 말고 가수를 만들자, 스타를 만들자, 그리고 스타 만드는 매니저 역할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흑인 청년을 누가 어떤 유명한 스타가 매니저로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가수를 발견했는데, 그때 발견한 게 평범한 외모를 가진 키 155cm 단신의 레이디 가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만들어서 수많은 공중파 방송에 마케팅을 했는데 누가 여러분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수없이 많이 당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낸 게 여러분 잘 아는 SNS 활용입니다. 그래서 SNS 활용을 해서 레이디 가가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SNS 마케팅도 한계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열성 팬들만을 모아서 SNS를 만들었는데 이게 폐쇄형 SNS입니다. 여러분 폐쇄형 SNS라는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레이디 가가를 세계적인 팝스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카트는 지금 음악계에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력한 인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카트는 여러분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지 과거 기준으로 특별한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창의형 인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